자, 반갑습니다. 의입니다. 최근에 언론이나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있죠. 바로 엄청나게 가팔라진 원화가치 하락 이슈. 요즘에 이슈가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들 다뤄지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장 최근에 들어서 환율 이슈가 진짜로 이게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동안은 사실 한국 경제가 강할 때마다, 수출을 잘할 때마다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1달러당 900원, 1000원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특히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 차화, 특히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 이후 5년, 한 7년 정도까지 원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익숙한 모습을 우리가 봐왔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해서 역대 최고 수치를 아득히 넘어서 평소에 2배, 3배 가까이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환율 시스템이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유국 실질 실효 환율 한번 한국은행 자료에서 살펴봤는데, 해당 환율을 기준으로 실제로 교환되는 그 양을 가중평균 삼아서 계산한 자료라고 하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더 심각한 지점은 미국 달러가 엄청나게 강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최근 1년만 놓고 보면 미국 달러 자체는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중국, 유로, 일본, 미국 모든 화폐를 따져보아도 한국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내리꽂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1년만이 아니라 최근 5년, 10년을 되짚어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모습이 그냥 막 잠깐 6개월, 1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몇 년 앞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원화 가치 하락이 이제 앞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조금 우리들 사이에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막을 수 없구나,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원화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서 들어오면 우리나라 직원들에게 임금을 나눠주고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를 사야 되고 임차료도 나가야 되고 원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 달러가 우수수 쏟아지다 보니까 세상에 언제나 통용되는 법칙이 있죠. 흔한 건 싸지고 귀한 건 비싸진다. 달러가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떡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 맞는 건데,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경상수지가 원화 가치에 미치던 영향이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이런 수치는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환율을 방어해야겠다 하면서 외환보유를 풀면서 시중에 달러를 풀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 보니까 1년 단위로 예전과는 진짜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죠. 내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이 나라 화폐 교환비가 이게 이 숫자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죠.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 위안화가 한 13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220이야? 영국 파운드 2000 넘은 것도 굉장히 깜짝 놀라시고요. 영국에 놀러가서 피시앤칩스만 하나 사 먹어도 2명이서 5만원, 6만원이 나온다. 한 달에 태국에서 생활비로 300만원에 황제천원 산다? 요즘엔 서민처럼 살아도 300만원을 넘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은 한국이 부강하던 시절에만 잠깐 있던 그런 찬란했던 과거의 기억 속으로 되나?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한국에, 서울에, 부산에 엄청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격이 그렇게 상승했구나, 우리나라 콘텐츠가 그렇게 매력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무시 못하는 거, 원화가 그렇게 약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품들, 음식들, 서비스들이 너무 싸졌다는 거. 그럼 이렇게 1월이 다르고 2월이 다르고 3월이 다르고 또 이번 6월이 다르다는, 매월 단위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내리꽂고 있는 이유, 특히 역대급 경상수지 효과를 완전히 무마시키고 바로 이 4가지 요인이 있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건 이 4가지 중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어쩌면 이게 요즘에 잠깐 그러는 원인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경제가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이런 꾸준히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들이 요즘에 코스피를 정말 많이 매도하고 또 자기네 나라 돈으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환율 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 혹은 자기네 나라 화폐를 사서 나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제로 요즘에 코스피 거래 내역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를 100조 원을 매도하는 순간 그 시간 동안 개인과 기관이 그걸 다 매수해간 상황이란 뉴스 기사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럼 이쯤에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코스피를 100조 원이나 매도했으니까 이제는 거의 다 팔고 떠난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불싸 이렇게 80조, 100조 원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전체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지분율이 오히려 7% 넘게 뛰었다. 아니, 주식을 그렇게나 팔아제꼈는데 어떻게 지분율이 뛰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딱 국내 잡주가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팔았는데도 지분율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100조 원 팔았으면 이제 매도세가 줄지 않을까 저는 싶었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도 꼽아도 삼전, 한익 딱 2개를 그렇게 많이 꼽았냐? 어쨌든 그러다 보니 주식을 계속 팔았는데 오히려 들고 있는 삼전, 한익이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들어서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한국 주식 잔고가 2천조 원을 돌파했다. 100조를 팔았는데 2천조가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 원화를 팔고 달러나 다른 화폐를 매수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한동안은 계속될 거라고 사람들은 예측하는데, 그런데 진짜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하락시킬 요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첫 번째로 마치 중력처럼 양국의 화폐 가치 차이 비를 결정하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강력한 힘,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인데, 물론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주면 좋겠지만 미국의 인플레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낮추기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또 한국도 기준금리를 높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게다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한 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들이 굉장히 젊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해 보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꾸고 해야지만 돈의 수요가 늘어나서 시중금리나 기준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나라가 점점 늙어가고 퇴락해가면 소비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대출도 줄어들다 보니까 돈의 수요가 줄고 금리가 떨어지는 아주 강한 압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성장 국면이 예상되는 한국과 아직도 젊고 파워풀한 미국의 금리 차는 이제는 그냥 주어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한국 기업들의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해외에서 달러를 왕창 벌면 한국으로 가져와서 원화로 바꿔서 직원들 임금을 주고 임차료를 내고 원자재도 사고 하청업체들의 원청 수수료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달러가 나라 안에 막 쏟아져 들어왔어야 정상이었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한국으로 달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해외 유보금 22조 원을 국내로 가져오면서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되었냐? 평소엔 삼전이 1년에 국내로 가져오는 달러가 한 3조 원에서 4조 원치의 달러를 가져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정부가 야, 해외 기업들 이번에 달러 국내로 들어와주면 우리가 세금 혜택 줄게 해서 마침 삼성전자가 국내에도 평택에 굉장히 큰 투자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고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해외에 둔 달러 자산을 보면 115조 원, 1년에 3, 4조 가져오는데 해외에 120조 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의 그간의 경향을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반도체 수출로 어마어마한 수출 실적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돈들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와서 원화 가치를 떠받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아니,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달러를 원화로 들고 와서 가지고 있으면 달러 수출에 역으로 녹았는데 최대한 늦게 가능하면 안 가져오고 싶지 않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이 일부 연구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달라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원달러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경상수지, 즉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원화가 강해지고 수출이 끊기면 오일 파동 등으로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투자를 위시한 그런 자금의 유입과 유출 때문에 원화 가치가 더 크게 요동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나라의 고간이 비게 되면 이거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입 물가로 고통받는 거 다 해외 주식 투자 때문이다, 이렇게 화살표를 돌려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선량한 투자자분들에게 세금을 더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될까봐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환율에도 정치적인 이슈가 묻었고 어떤 쪽을 이야기하면 야 흑우야 너 그쪽 지지하니? 막 이렇게 말씀이 들릴 수도 있을까봐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요즘처럼 요동치는 한국인들에게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무서워한다고 안 다룰 순 없어 다루고자 하니까 이 이슈에서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정치적인 색채를 제 개인적으로도 싹 빼고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나 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 예전만큼 돈을 벌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누리던 생활이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일본에 대한 나라의 전체적인 투자 수입이나 지출, 재정 상태를 설명할 때 예전엔 팔팔하고 정말 능력 좋은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그 젊을 때 벌었던 돈들을 자산으로 축적한 건물주의 나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지금은 많이 쇠약한 것 같지만 해외 자산 측면에선 진짜 아직도 압도적인 나라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국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70% 이상을 외화로 직접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 투자 자산에서 흘러 들어오는 배당금, 이익금, 자본 평가소득, 이게 진짜 엄청나다고 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한국도 어느새 2020년을 기점으로 바짝 따라온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도 잘 만들고 스마트폰, 반도체, 정유 이런 거 못하는 거 없던 20, 30대에 한창 돈을 잘 벌던 젊은이 한국이 어느새 반도체 한 섹터를 빼면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렇지만 지금껏 쌓아놓은 게 어느 정도 돼서 해외 자산으로 현금 흐름의 비중보단 쌓아놓은 게 훨씬 더 많아지는 10대 후반, 한 50대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좀 저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도 사실
사실 생각해보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씩 모은 재산의 저장 창고죠. 해외 주식 채권의 평가액이 불과 3년 전보다 219%가 늘었습니다. 와, 연평균으로 치면 17%거든요. 개인으로 치면은 그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데 22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총 2900%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으로 따지면 진짜 와, 하연 질색하게 될 만큼 정말 큰 숫자인데,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도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냐, 그 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약해져서 원화 가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시나리오는 저도 간절히 바라지만 잘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대학생들이 뭐 알바해서 유럽 여행 가고 미국 여행 가고 그러던 시대는 진짜 이제 끝난 것 같다. 요즘 기름값도 너무 비싸잖아요. 아니, 대학생들이 아니라 한 5년 10년 지나가면 설 연휴에 아니면 추석 때 인천공항이 그렇게 북적이던 것도 진짜 옛말이 될 것 같아. 고유가에다가 원화 가치 하락에다 와, 이제 웬만한 부자 아니면 진짜 가봐야 일본, 동남아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원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이슈 같은 것들은 언론에서 막 띄우고 정치인들이 나서 한마디씩 하시면서 원화 가치 하락,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이 조명을 비추거나 높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냐,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다시 한번 당선이 되기 위해, 정권 창출을 위해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미 고위공직자 높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원화 가치 하락에도 거의 타격이 없거나 오히려 이득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55%가 해외, 그것도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으셨죠. 이게 진짜 이례적인 이유가요, 저는 김영삼 전 대통령님이 가장 잘하신 정책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야, 진짜 이거라도 없었으면 진짜 얼마나 비리가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뉴스에 보면 이렇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보면 뭐 어디 뭐 강남 아파트 3분의 1, 예금 3분의 1,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 3분의 1, 이 정도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야,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들어서는 정말 발 빠르셔. 말로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 때리시면서 본인들은 어느새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 언제 그렇게 많이 투자한 거야 형들. 아, 이러니까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해도 거의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화 가치 하락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습니다. 10대, 30대, 20대 젊을수록 굉장히 이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한테 사실 우리가 가진 재산의 가장 큰 포트폴리오는 주식이나 채권, 아니 뭐 집 보증금 이런 게 아니라 원화 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야, 나 채권 산 적 한 번도 없어. 원화 채권이라고? 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로 능력이 있잖아요. 매달 월급 통장에 입금되는 원화 급여가 원화 장기 채권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죠. 첫 번째, 픽스드 인컴이야. 거의 액수가 변하지가 않고요. 또 두 번째, 원화로 들어와. 한국에서 달러를 벌어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죠. 세 번째는 굉장히 장기야. 40살, 50살, 늦으면 60대까지도 한국인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원화 장기 채권 특성상 우리의 근로 가치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박다 보면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얻는 모든 재산 가치가 파멸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숭고한 가치를 지니기도 하지만 또 수입이 높기 때문에 선망받는 직업 그 자체, 의느님 한번 들어볼게요. 자, 로딩 시간이 정말 길죠. 수능, 의대 본과,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까지 모조리 스트레이트로 끝내야지 한국 나이 34살에 첫 페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돈을 많이 버냐? 아니에요. 물론 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대학병원에서 수련한 술기들은 로컬에서 가장 돈이 되는 술기들하고 거리가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안과, 성형외과, 이런 특히 돈을 많이 버는 과들이 특히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과 전문의, 성형외과 전문의 처음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받게 되는 첫 월급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짧게는 한 2년, 길게는 한 5년은 지나야 개원을 하든지 아니면 숙련된 전문의로 돈다운 돈을 번다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작이 늦다 보니까 받게 되는 액수는 커도 그 돈을 버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 나오는 와, 의사 평균 소득 2.7억 원이야? 진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다른 직업들보다 10년은 늦게 또 10년은 짧게 버는 돈임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다른 직업들은 뭐 재테크도 하고 집도 대출 받아서 사고 하는 동안에 그 기간을 다 늦춰서 받게 되는 돈이 이 돈인데, 2020년보다 지금 달러 환산에서 40%를 감가를 맞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첫 월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생애 소득의 전체가 감가를 맞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먹거리 물가나 전월세 대란이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한국에 퍼지고 있죠. 와, 1년에 전세값이 12%나 올랐어? 야, 이제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해외 자산에서 그래도 안전한 축에 속한다는 1배수 펀드 VOO에만 자산을 투자했어도 상당히 따라가는 가격이었고요. 투자 이야기까지 하게 된 김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흑우가 뭐라고 감히 한 소리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요즘 같은 상황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꼭
꼭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주가가 막 상승하고 반도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엄청난 돈을 받게 되면서 한국에 나만 여기서 제자리 걸음하는 거 아니야? 나만 어리석게 그냥 저임금 노동을 계속하는 거 아니야? 그런 포머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타한 것 같은데, 우리 옛 조상님들의 빅데이터가 있죠. 남의 집 보배를 아무리 세워본들 내게는 반푼의 이익도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의 집 금송아지 내 집 송아지만 못하다. 아니 저는 콩 한 쪽보다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돈을 얼마나 약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가십거리 삼기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의 행복에 영향을 주고 또 급등 주식이나 레버리지를 타서 나도 부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행여라도 영향을 준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국, 미국 증시가 역대급 최고점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황금 같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가족하고 신나게 즐겁게 즐기고, 주중에는 일이 언제나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 안에 또 소소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즐거운 기분, 바이브가 우리 곁에 흐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뉴스들 너무 집중해서 보시지 말고 재밌는 유튜브, 흑우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하루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